거인들은 주역에서 답을 찾는다. 화수미제. 일이 완성에 가까워지면 새롭게 펼쳐질 미래에 대비하라. 왜 64개의 마지막에 미완성을 나타내는 궤를 제시했을까? 미제는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주역 64개의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심오한 의도가 엿보이죠. 본궤에서는 작은 여우우화가 나옵니다. 작은 여우가 큰 강을 건너려고 했다. 꼬리가 젖지 않게 건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꼬리를 수면 위로 바짝 세우고 헤엄쳐 건너편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로 소중한 꼬리가 물에 닿아 젖어버리고 말았다. 꼬리가 젖으면 몸이 가라앉는다.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으니 강을 건너는 일은 무리이다. 큰 강을 건너고자 하는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여우가 미숙함과 준비 부족으로 강을 건너지 못한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훗날 작은 여우의 성장이 암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 건널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미라는 문자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미제가 아닌 불제, 무제, 비제였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실패로 끝난 새드 엔딩이었을 것입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꼬리 때문에 작은 여우가 물에 빠져 숨을 거두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선 미제를 강조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성장하리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이야말로 타인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흔들리지 않은 축이 아닐까요? 영어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이끌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 반성이란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철저히 돌아보고 개선하여 다음을 기약한다는 의미이죠. 현대 경영학에서는 내성을 중심으로 한 경험학습 사이클을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험학습 사이클이란 네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된 순환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체험. 두 번째, 내성적인 관찰. 세 번째, 능동적인 실험. 네 번째, 추상적인 개념화. 다시 말해 경험과 학습 사이에 내성이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반성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미완성을 의미하는 괴가 주역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결국 주역의 음향도 경험학습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순환론인 겁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분명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큰 강도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수 미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수화 기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새로운 배움에 시선을 돌려라.
주역은 이 세상의 끝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변화를 거듭한다는 순환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 확고하기에 완성이라는 결과물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성취감 뒤에 감춰진 방심과 자만심을 우려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기준도 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어긋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가 비즈니스에 말하는 과대적합 리스크입니다. 레코드 자리를 CD가 차지하면서 레코드반을 씌우는 급감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메이커의 인기 제품도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는 냉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업은 더 이상 세상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1811년부터 17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섬유공업기기가 발명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일으킨 안타까운 투쟁의 역사입니다.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죠. 흘러간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힘겹게 저항하기보다 변화에 맞춰 대응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변화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크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며 만족하지 말란 뜻이겠죠. 평평한 것은 언젠간 기울고 정돈된 것은 결국 흐트러질 운명이란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완성했다 해서 자만하지 마라. 불필요한 욕심을 삼가라. 즉시 다음 준비에 착수하라는 교훈을 주역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치세의 누림에 있어 난세를 잊지 않는다. 평화로울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라라는 경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본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하거나 이직하려 하지 마라. 한 가지 업무를 완수했다거나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하게 됐다는 성취감은 금세 욕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와 더 잘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대우를 내주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주역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차분히 인내하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성은 과거 일이나 현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데다 자만심이란 위험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월트 디즈니 등에서 도입해 화제가 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리더 육성 체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를 내부에서 육성해 나가는 구조를 말하죠. 일본 기업에서는 내부 육성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국 기업에서는 독특한 문화이자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기존 틀을 발전시켜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죠. 여기엔 우수한 사원을 매니저로 승진시키는 일은 위험을 동반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수한 사원이라고 해서 매니저로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직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사원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해내면 그 자체로 성과를 인정받지만 매니저는 자신의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부하 직원을 제대로 육성했는지 등에 따라 성과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승진한 입장에서도 사원 시절 우수하다고 칭찬받았으나 매니저가 된 후 갑자기 미숙하다는 혹평을 들으면 의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주역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새로운 배움의 시선을 돌려라. 주역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승진과 승격, 독립과 이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할 뿐이죠. 그렇다면 적절한 타이밍이란 과연 언제가 될까요? 학교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승진 및 승격 제도에도 졸업 방식과 입학 방식이 있죠. 전자는 현재 직급의 성과 여부로 승진시키는 방법, 후자는 승진할 직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면서 승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역에서는 후자인 입학 방식을 추천하죠. 즉 승진과 승격, 독립과 이직 준비는 맡은 업무를 완수했다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보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캐는 성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업무를 완성해도 마음은 늘 미완성인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택절.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갖추고 반성하며 충분히 준비하라. 절도란 리더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 맛있다고 해서 단 음식을 한없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결과가 뻔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인간은 눈앞의 사실에 집중하면 할수록 높은 곳에서 넓게 바라보는 새 눈으로 전체를 부감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여 곤충의 눈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하고 마는 거죠. 주역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 절을 갖춤으로써 성장한다. 절이란 표제를 단 이 괴는 리더가 지녀야 할 굳건한 덕목인 절도와 전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굵고 단단한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에 꺾이지 않고 자란다. 대나무는 유연하기에 강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부드럽게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부러지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실패한 적이 없는 리더와 같습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강해지는 겁니다. 실패할 당시엔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고민한 흔적은 단단한 마디가 되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죠. 지나치게 뻗어나가 틈새가 생기더라도 단단히 고정된 마디 부분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사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더 길게 뻗기 위함이다. 그저 몸을 뻗기만 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수가 없죠. 그게 성장하기 위해선 마디마다 지나치게 자라난 부분은 없는지, 약점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작은 자벌레가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예를 들어가며 전환점을 되돌아보는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지산겸. 낮은 자세로 겸허히 나아가는 시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겸손함은 최상의 처세술이다. 본 괴에서는 겸손함의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겸손함은 언뜻 상대방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선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음의 힘에 해당하며 주역에선 수차례 걸쳐 그 가치를 언급하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랫사람이거나 아직 어색한 상황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리더나 사장처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화수미제에서 살펴본 강을 건너려다 실패한 작은 여우 이야기에서도 비록 미숙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도전하면 반드시 건널 수 있다고 격려했죠. 그만큼 겸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중도 채용으로 실패하는 대화 녹화미. 겸손함의 중요성은 요즘 기업 인사의 단골 소재인 온보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이란 본래 선박이나 비행기를 타다라는 의미 온보드에서 파생된 말로 신입 승무원이나 승객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지원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리키죠. 인사용어로 쓸 땐 기업이 새로 채용한 인력을 직장에 배치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후 고도 성장을 지탱해온 일본식 경영 시스템 신졸 채용은 사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미국 경영 시스템인 직업형 고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한편 경력자 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자들은 하루빨리 회사와 직장에 적응해 활약하고자 하죠. 물론 직장에 빨리 적응하냐 마느냐는 상호 간의 문제이므로 회사와 당사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 적응해 나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경력직 입사자는 대환호 카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환호 카메란 오사카 여름 전투 당시 불길에 휩싸인 오사카 성에서 목숨을 걸고 공주를 구출한 전설의 무장 사카자키 대환호kam이 아오모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나 오늘날엔 엉뚱한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은 이전 회사에서 일했는데 전 직장에선 저랬는데 식으로 걸핏하면 전 직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는 거죠. 당사자는 악의 없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듣는 사람에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긴 쉽습니다. 이왕 이직까지 했으니 조금 아깝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선 과거의 영광을 훌훌 털어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이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빨리 적응해 활약하는 길이 되는 거죠. 존경받는 리더가 겸손보다 먼저 지녀야 할 마음가짐. 한편 겸손을 버리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아 이를 지켜야 할 때가 그렇죠.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중요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상사가 엄격하게 꾸짖지 않는다면 부하에게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일로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유사시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실격이 됩니다. 누구도 안심하며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리더는 의연한 태도로 적의 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평소 주변에서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며 겉과 속이 일관된 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노련한 완급 조절로 강인함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꾸짖을 점이 있어 꾸짖어야 할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 때
꾸짖는 동안에만 노여워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남들이 칭찬하며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존경받는 대인배란 그저 겸손하다거나 꾸짖기만 한다고 해선 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까지 갖추어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주역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시중, 시적절, 중용 등으로 표현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역에선 최고로 말하는 겁니다. 풍화와 가인.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떠올려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쉽게 잊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 주역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삶의 방식은 당연 훌륭한 인물이 되는 일, 즉 대인이나 군자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나약하다는 걸 너무 잘 아는 나머지 인간의 어리석은 본성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다는 점이죠. 바로 이것이 소인의 개념입니다. 소인이란 대인 군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훌륭하지 않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소인은 별다른 인물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일 인물에 잠재된 빛과 어둠, 다시 말해 양과 음의 양면을 지닌 다른 인격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소유는 여전히 자신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잠재된 소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나약하다, 나 또한 나약하다 같은 기본 생각에 흔들리지 않은 한 자신의 단점이나 나약함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대인, 군자의 경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나약한 면모는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쉽게 드러납니다. 호사다마인 셈이죠. 마음이 들떠 있으면 위기 대응이 게을리하게 되고 위기를 맞으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방심한 만큼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은인의 존재까지 잃어버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절망하는 거죠. 천재지변이나 사건 사고에 휘말려 손쓸도리가 없는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지금까지 당연하다는 듯 늘 자신을 지지해준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자기 반성을 하며 스스로 바꿔 나아가야죠. 이러한 과정이 결국 자신을 구할 것이라고 주역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바꾼다는 말 자체가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명언 하나가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는 사람을 이끄는 대인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이르는 명언입니다. 수신, 우선 자신을 바르게 가다듬고 제가, 집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치국, 수신제가가 되어야 나라를 평안하고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다. 평천하, 이 모두가 가능해야 비로소 천하평안을 이룰 수 있다. 존경받는 리더는 시대나 국가를 불문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축을 찾아낼수록 도와주지 않을까요? 택사남. 감정과 느낌이 중요한 시기. 다만 쾌락에 빠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애를 떠올리게 하는 감정의 힘.
이 괴는 주역에선 드물게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괴입니다. 자극적인 표현도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연애 또한 인생의 중대사라는 의미겠죠. 짧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서로의 존재를 깨닫고 이성이 흐려진다. 엄지발가락도 간질간질하다. 그렇지만 아직 움직여서는 안 된다. 종아리에 느껴지는 쾌감에 넋을 잃을 듯하다. 하지만 아직 자세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매력적인 상대방이 다가오더라도 뒷일이 걱정스럽다. 반응해서는 안 된다. 여지를 주는 듯 아슬아슬한 태도를 취하니 비슷한 무리가 몰려온다. 마음은 대단치 못한 일에 동요하기 쉽다.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켜라. 둔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모르는 척 있으면 무탈할 것이다. 마침내 별미를 맛본 듯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쾌락에 몸을 맡겨도 되나 뒤편에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을 잊지 말라. 말만 번지르르 할 수 있다. 위험한 것은 자신의 입일지도 모른다. 감성과 느낌은 중요하나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 괴에서는 감정의 힘을 설명하는 만큼 감성과 같은 센스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멋진 디자인이나 근사한 선물 등 사람의 기술로 완성된 예술은 커다란 감동을 주고 높이 평가를 받죠. 쾌락과 직결된 이 기술은 동기부여 측면에선 긍정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함정도 숨어 있습니다. 쾌락만큼 사람을 쉽게 망가뜨리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주역에서는 성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성이란 반성을 의미하죠.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장이란 곧 타인을 성있게 대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일인 겁니다. 감성을 발휘하는 일은 효과적이긴 하나 그만큼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성 없이는 감동 역시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려우며 도리어 위험에 빠지기 쉬운 거죠. 풍선점, 순서를 올바르게 지키며 나아가는 시기. 기초부터 착실히 쌓아가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다. 멀리 도달하려면 차분하게 나아가야 빨리 닿는다. 이 괴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와 대기만성을 합쳐놓은 듯한 괴로 점진, 즉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장거리는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효율적이죠. 높이 쌓기 위해선 토대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사실을 우리 내면의 소위는 무심코 잊고야 맙니다. 눈앞의 손익을 따지다가 장기 목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주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물새가 물가까지 나왔다. 물가는 다른 동물의 표적이 되기 쉬운 위험한 곳이다. 다만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다. 물새가 강가의 반석에 올랐다. 물을 마시고 물고기도 잡으며 기뻐한다. 이윽고 물새가 육지까지 올라왔다. 외부의 적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만큼 몸을 보호해야 한다. 물새가 자리를 잡을 만한 나무를 얻었다. 갖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새가 더 높은 언덕까지 나아갔다. 방해하려 한 자도 마침내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물러갔다. 물새가 하늘 높이 날았다.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모습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순서와 질서를 지킨다면 타인이 모범이 될 만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리더도 성공하면 주목받고 권력을 손에 넣으면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지만 그들은 단순한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소유는 이해타산을 기반으로 모이는 만큼 리더가 약점을 드러내거나 실패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나가니까요. 차라리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소유는 모처럼 기대가 어긋나면 손해를 봤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이 분노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우리에게 뜻깊은 교훈을 남기는 독재자의 말로 찾아볼 수가 있죠. 파시즘을 창시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부터 현대에 들어서는 리비아의 무하마드 카다피까지 이들은 한때 독재자로 군림했으나 하나같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자들입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못한 채 자국민에게 총살당해 최후를 맞이했죠. 인류 리더는 수라장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처럼 타인에게 들려줄 만한 실패나 고난을 겪고 배운 점이 있어야 굳건한 자신감과 인내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냉철한 판단력과 설득력 있는 언행을 갖추게 되는 거죠. 나아가 급작스러운 출세나 요행처럼 어설픈 기대도 하지 않게 되며 공포심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가벼운 리더십에 기댈 필요도 없어집니다. 올바르게 쌓아 올린 것은 굳건하고 아름답다. 이와 관련해 기업의 인재개발 담당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주장한 욕구 5단계설을 표현한 것이죠.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나타났다는 이론입니다. 1. 생리적 욕구. 2. 안전 욕구. 3. 소속과 애정 욕구. 4. 존중 욕구. 5. 자아 실현 욕구. 우선 의식주나 안전같이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정신적 만족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는 순서가 있으며 아래부터 착실히 쌓아 올라가야 하죠. 하층의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상층의 정신적인 욕구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하층 욕구가 아무리 충족되어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황에 맞는 욕구가 있는 법이죠. 사람은 소인이나 대인의 면모 중 어느 하나만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대로라는 말은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성의와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준비를 충족했다는 의미겠죠. 사람 동기와 관련해선 벽돌 쌓는 새 남자라는 유명한 우화도 있습니다. 나그네가 벽돌을 쌓고 있는 새 사람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대답했다. 하라니까 하는 거죠. 다음 사람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은 만큼 돈을 받으니까요. 마지막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위대한 대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본궤에서 말하는 순서를 지키며 착실하고 성실하게라는 방식은 남이 시켜서 억지로 하거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와 달리 큰 꿈을 안고 스스로 뜻을 세워 벽돌을 쌓던 세 번째 노동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의 의의를 찾고 고된 노동도 행복이라 여기는 마음가짐 덕분에
결국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와 명의. 현명한 사람이 상처 입고 무너져 빛을 보지 못하는 시기. 고난을 견디며 바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감춘다.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 누구에게나 무슨 일을 하든 잘 풀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자신보다 덜 노력한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기면 좌절하고, 음흉한 속셈이 있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절로 들죠. 본계에는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의 운에 맡기고 묵묵히 견디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사발탁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히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경거망동하거나 어설픈 잔재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책사가 죄기에 넘어간다는 말처럼 정도를 벗어난 행동은 대부분 끝이 안 좋기 마련입니다. 능력 있는 매는 발톱을 감춘다 라는 일본의 속담은 보통 겸손한 자세를 강조할 때, 또는 필살기는 평소에 감추어 두되 필요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식의 이해타산적 상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말은 공경에 처했을 땐 자신감을 갖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새벽이 오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반드시 날은 밝아오죠. 자신이 정직하고 강한 마음을 지니기만 한다면 반드시 올 겁니다. 고난을 겪더라도, 아니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고 올바르고 겸손한 태도로 관철하는 것이야말로 대인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비결이겠죠. 화지진.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듯 기세가 넘치는 시기. 조조해하지 말고 정상을 향해 당당히 용기를 갖고 나아가라. 일본인 이름으로 자주 사용되는 한자 진은 일출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본괴는 일출의 기세로 일이 척척 풀린다는 긍정적인 의미 담고 있죠. 주역에서는 승부를 낼 땐 용기를 갖고 돌진하라고 말합니다. 승부를 앞두고 주저하는 자는 리더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런 리더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한편 아무리 충분한 힘과 용기를 지녔다고 해도 평소엔 올바른 품성을 갖춰둬야 합니다. 또한 승부를 가릴 때에는 상대방이 앙심을 품을 정도로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을 때일수록 마음을 넓게 쓰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기습전에서 배우는 건곤일척의 마음가짐. 건곤일척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건곤이란 하늘 땅을 가리키며 하늘이냐 땅이냐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승부를 의미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중 벌어진 쓰시마 해전에서도 건곤일척의 정신이 드러납니다. 당시 일본군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괴멸에 가깝게 격파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죠. 기습 공격을 감행한 기암 미카사는 발트 함대의 집중 포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암은 도고 헤이아츠로 총사령관과 아케야마 사네유키 참모가 모두 타고 있었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모두에게 용기와 각오를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꾸준히 이어온 전설엔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만큼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역에선 주로 겸손하고 차분한 모습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지만 승부를 낼 때 주저하지 않는 당당히 나아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왜 64개의 마지막에 미완성을 나타내는 궤를 제시했을까? 미제는 미완성을 의미합니다. 주영 64개의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심오한 의도가 엿보이죠. 본궤에서는 작은 여우우화가 나옵니다. 작은 여우가 큰 강을 건너려고 했다. 꼬리가 젖지 않게 건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꼬리를 수면 위로 바짝 세우고 헤엄쳐 건너편에 도착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로 소중한 꼬리가 물에 닿아 젖어버리고 말았다. 꼬리가 젖으면 몸이 가라앉는다.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으니 강을 건너는 일은 무리이다. 큰 강을 건너고자 하는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깊이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은 여우가 미숙함과 준비 부족으로 강을 건너지 못한 이야기로 내용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이지 않습니다. 훗날 작은 여우의 성장이 암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도 건널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는 미라는 문자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 미제가 아닌 불제, 무제, 비제였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실패로 끝난 새드 엔딩이었을 것입니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꼬리 때문에 작은 여우가 물에 빠져 숨을 거두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선 미제를 강조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성장하리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마음이야말로 타인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흔들리지 않은 축이 아닐까요? 영어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이끌어내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가능성을 이끌어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반성. 반성이란 자신의 미숙한 부분을 철저히 돌아보고 개선하여 다음을 기약한다는 의미이죠. 현대 경영학에서는 내성을 중심으로 한 경험학습 사이클을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경험학습 사이클이란 네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된 순환론을 말합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체험. 두 번째, 내성적인 관찰. 세 번째, 능동적인 실험. 네 번째, 추상적인 개념화. 다시 말해 경험과 학습 사이에 내성이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반성함으로써 새롭게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미완성을 의미하는 괴가 주역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결국 주역의 음향도 경험학습 사이클과 마찬가지로 순환론인 겁니다.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분명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큰 강도 얼마든지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수 미제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수화 기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새로운 배움에 시선을 돌려라. 주역은 이 세상의 끝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히 변화를 거듭한다는 순환론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이 확고하기에 완성이라는 결과물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성취감 뒤에 감춰진 방심과 자만심을 우려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기준도 환경이 변하면서 점차 어긋나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예가 비즈니스에 말하는 과대적합 리스크입니다. 레코드 자리를 CD가 차지하면서 레코드반을 씌우는 급감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던 메이커의 인기 제품도 맥을 못 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의 환경 변화는 냉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사업은 더 이상 세상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1811년부터 17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섬유공업 기기가 발명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수공업자들이 일으킨 안타까운 투쟁의 역사입니다.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었죠. 흘러간 시계바늘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며 힘겹게 저항하기보다 변화에 맞춰 대응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조역에서는 변화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크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며 만족하지 말란 뜻이겠죠. 평평한 것은 언젠간 기울고 정돈된 것은 결국 흐트러질 운명이란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즉, 완성했다 해서 자만하지 마라. 불필요한 욕심을 삼가라. 즉시 다음 준비에 착수하라는 교훈을 주역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는 치세의 누림에 있어 난세를 잊지 않는다. 평화로울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라라는 경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본 교회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다고 해서 곧바로 독립하거나 이직하려 하지 마라. 한 가지 업무를 완수했다거나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하게 됐다는 성취감은 금세 욕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와 더 잘 맞는 일이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대우를 내주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지역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며 차분히 인내하라, 마음을 가라앉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성은 과거 일이나 현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는 데다 자만심이란 위험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월트 디즈니 등에서 도입해 화제가 된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는 리더 육성 체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를 내부에서 육성해 나가는 구조를 말하죠. 일본 기업에서는 내부 육성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국 기업에서는 독특한 문화이자 참신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파이프라인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기존 틀을 발전시켜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었죠. 여기엔 우수한 사원을 매니저로 승진시키는 일은 위험을 동반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수한 사원이라고 해서 매니저로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직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사원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해내면 그 자체로 성과를 인정받지만 매니저는 자신의 업무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분장을 합리적으로 했는지, 부하 직원을 제대로 육성했는지 등에 따라 성과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승진한 입장에서도 사원 시절 우수하다고 칭찬받았으나 매니저가 된 후 갑자기 미숙하다는 혹평을 들으면 의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주역에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거죠.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곳에서도 통용될 새로운 배움의 시선을 돌려라. 주역은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승진과 승격, 독립과 이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할 뿐이죠. 그렇다면 적절한 타이밍이란 과연 언제가 될까요? 학교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승진 및 승격 제도에도 졸업 방식과 입학 방식이 있죠. 전자는 현재 직급의 성과 여부로 승진시키는 방법, 후자는 승진할 직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면서 승진시키는 방법입니다. 주역에서는 후자인 입학 방식을 추천하죠. 즉 승진과 승격, 독립과 이직 준비는 맡은 업무를 완수했다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사실보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캐는 성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업무를 완성해도 마음은 늘 미완성인 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수택절,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도를 갖추고 반성하며 충분히 준비하라. 절도란 리더가 마땅히 지녀야 할 덕목. 맛있다고 해서 단 음식을 한없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결과가 뻔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인간은 눈앞의 사실에 집중하면 할수록 높은 곳에서 넓게 바라보는 새 눈으로 전체를 부감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여 곤충의 눈처럼 좁은 시야에 갇혀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하고 마는 거죠. 주역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합니다. 사람과 사물 모두 절을 갖춤으로써 성장한다. 절이란 표제를 단 이 괴는 리더가 지녀야 할 굳건한 덕목인 절도와 전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합니다. 굵고 단단한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에 꺾이지 않고 자란다. 대나무는 유연하기에 강합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부드럽게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부러지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마디가 없는 대나무는 실패한 적이 없는 리더와 같습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강해지는 겁니다. 실패할 당시엔 정체되어 있을지라도 고민한 흔적은 단단한 마디가 되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죠. 지나치게 뻗어나가 틈새가 생기더라도 단단히 고정된 마디 부분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사벌레가 몸을 구부리는 것은 더 길게 뻗기 위함이다. 그저 몸을 뻗기만 해서는 꾸준히 성장할 수가 없죠. 그게 성장하기 위해선 마디마다 지나치게 자라난 부분은 없는지, 약점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힘을 비축하는 시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작은 자벌레가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예를 들어가며 전환점을 되돌아보는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지산겸, 낮은 자세로 겸허히 나아가는 시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겸손함은 최상의 처세술이다. 본 괴에서는 겸손함의 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겸손함은 언뜻 상대방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선 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 또한 앞에서 언급한 음의 힘에 해당하며 주역에선 수차례 걸쳐 그 가치를 언급하고 있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늘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상대방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아랫사람이거나 아직 어색한 상황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겸손한 태도를 보이면 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리더나 사장처럼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화수미제에서 살펴본 강을 건너려다 실패한 작은 여우 이야기에서도 비록 미숙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도전하면 반드시 건널 수 있다고 격려했죠. 그만큼 겸손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중도 채용으로 실패하는 대화 녹화미. 겸손함의 중요성은 요즘 기업 인사의 단골 소재인 온보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보딩이란 본래 선박이나 비행기를 타다라는 의미 온보드에서 파생된 말로 신입 승무원이나 승객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지원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가리키죠. 인사용어로 쓸 땐 기업이 새로 채용한 인력을 직장에 배치하고 조직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전후 고도 성장을 지탱해온 일본식 경영 시스템 신졸 채용은 사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미국 경영 시스템인 직업형 고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한편 경력자 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자들은 하루빨리 회사와 직장에 적응해 활약하고자 하죠. 물론 직장에 빨리 적응하냐 마느냐는 상호 간의 문제이므로 회사와 당사자가 함께 주의를 기울여 적응해 나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경력직 입사자는 대환호 카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환호 카메란 오사카 여름 전투 당시 불길에 휩싸인 오사카 성에서 목숨을 걸고 공주를 구출한 전설의 무장 사카자키 대환호kam이 아오모리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나 오늘날엔 엉뚱한 의미로 쓰입니다. 지금은 이전 회사에서 일했는데 전 직장에선 저랬는데 식으로 걸핏하면 전 직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사용되는 거죠. 당사자는 악의 없이 말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듣는 사람에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긴 쉽습니다. 이왕 이직까지 했으니 조금 아깝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선 과거의 영광을 훌훌 털어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것이 겸손하다고 인정받고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직장에서 빨리 적응해 활약하는 길이 되는 거죠. 존경받는 리더가 겸손보다 먼저 지녀야 할 마음가짐. 한편 겸손을 버리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아 이를 지켜야 할 때가 그렇죠.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중요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상사가 엄격하게 꾸짖지 않는다면 부하에게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일로 적의 습격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유사시 우물쭈물 하는 사람은 리더로서 실격이 됩니다. 누구도 안심하며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리더는 의연한 태도로 적의 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평소 주변에서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며 겉과 속이 일관된 자는 위기에 처했을 때 노련한 완급 조절로 강인함을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꾸짖을 점이 있어 꾸짖어야 할 사람들을 꾸짖어야 할 때, 꾸짖는 동안에만 놓여야 하는 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 이처럼 남들이 칭찬하며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존경받는 대인배란 그저 겸손하다거나 꾸짖기만 한다고 해선 될 수 있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뛰어난 통찰력까지 갖추어 최적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주역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시중, 시적절, 중용 등으로 표현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역에선 최고로 말하는 겁니다.